아직! 가마솥 뒤에 숨으세요, 빨리요! 꾀죄죄한 얼굴의 9살 꼬마가 대한민국 식품 재벌 회장의 손목을 낚아채 시커먼 가마솥 뒤로 끌어당겼습니다. 잠시 뒤 험상궂은 깡패들이 국밥집 안으로 들이닥쳤죠. 오늘은 죽은 딸의 10주기. 가장 슬픈 날 누군가 회장의 목숨을 노렸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시장통 국밥집의 조그만 꼬마가 온몸으로 그를 지켜냈죠. 아이의 눈동자를 마주친 순간 회장은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꼬마의 말대로 회장이 몸을 숨긴 순간 경악하는데 죽은 딸의 눈매와 너무도 닮아 있었기 때문이었죠. 이 아이는 대체 누구일까요? 그리고 누가 왜 회장을 죽이려 했을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온기를 더해주세요.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계신 그곳으로 건강과 평안의 기운을 가득 담아 보내드리겠습니다. 검은 세단이 빗줄기를 뚫고 구불구불한 시장 골목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낡은 천막들이 끝없이 펼쳐졌죠. 가을비에 젖은 낙엽들이 차 위로 우수수 쏟아졌습니다. 뒷좌석에 앉은 남자는 창밖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어요. 만수성찬 그룹 회장 박만석. 제게 서열 10손가락 안에 드는 거물이었죠. 하지만 오늘만큼은 그 어떤 직함도 의미가 없었습니다. 오늘은 딸의 기일이었거든요. 10년 전 오늘 박 회장은 세상의 전부를 잃었습니다. 하나뿐인 딸 지수, 그리고 갓 태어난 손녀까지. 두 사람은 같은 날 의문의 화재 사고로 연기처럼 사라져버렸죠. 박 회장의 손가락이 무릎 위에서 가늘게 떨렸어요. 10년이 흘렀지만 이 날만 되면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회장님, 다 왔습니다. 차가 멈춘 곳은 비릿한 냄새가 진동하는 재래시장 입구였습니다. 10년 전 딸이 생전에 입버릇처럼 말하던 곳이었죠. 아빠, 나중에 회사 물려받으면 이 시장통 할머니처럼 사람 냄새 나는 진짜 음식을 만들고 싶어. 박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차 문을 열었습니다. 경호팀은 물러줘. 혼자 있고 싶어. 박 회장은 천천히 시장 안으로 걸어갔어요. 질척거리는 시멘트 바닥이 구두굽에 닿을 때마다 차가운 냉기가 올라왔습니다. 난전에서 피어오르는 뿌연 김 사이로 딸의 환영이 보이는 것만 같았죠. 박 회장은 눈물을 삼키며 미로 같은 골목 깊숙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요? 저 멀리 낡은 국밥집 간판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욕쟁이 순대국. 박 회장의 심장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이 근처였구나. 딸이 몰래 찾아와 순댓국밥을 먹으며 행복해했다던 그곳. 박 회장은 자신도 모르게 그 집 앞으로 다가갔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어이, 영감님. 등 뒤에서 낮고 거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박 회장이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아봤죠. 검은 우비를 입은 산에 셋이 서 있었습니다. 모자를 깊게 눌러 쓴 그들의 눈빛에서 살기가 느껴졌어요.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한 박 회장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누구요? 박 회장이 짐짓 위험 있게 물었지만 사내들은 대답 대신 품 안에서 무언가를 꺼내 들었죠. 번뜩이는 쇠파이프였습니다. 최 부회장님이 안부 전해달라십니다. 사내 중 하나가 비릿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박 회장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최기철 믿었던 부회장이 기어코 칼을 빼든 것이었죠. 박 회장은 뒷걸음질 쳤습니다. 저리 비켜. 박 회장은 있는 힘껏 소리치며 시장 골목으로 달리기 시작했어요. 탕, 쇠파이프가 바닥을 내리치는 소리가 빗소리에 묻혔습니다. 잡아. 놓치면 우리 목이 날아가. 사내들의 고함 소리가 등 뒤에서 터져 나왔죠. 박 회장은 숨이 턱 끝까지 차올랐어요.
칠순을 바라보는 노구의 거식증으로 약해진 몸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쿵쾅거렸고 빗물에 젖은 바닥은 얼음장처럼 미끄러웠죠. 미로 같은 시장 골목은 끝이 보이지 않았어요. 셔터가 내려진 상가들은 죽은 도시처럼 고요했습니다. 박 회장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좁은 샛길로 꺾어 들어갔어요. 하지만 그곳은 막다른 골목이었죠. 높게 쌓인 생선 상자들만이 길을 막고 있었습니다. 헉. 박 회장은 무릎을 짚고 주저앉았어요. 폐부 깊숙한 곳에서 쇠맛이 올라왔습니다. 시야가 흐릿해지며 다리에 힘이 풀려버렸죠. 저벅. 빗물을 밟는 군화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림자 세 개가 골목 입구를 막아섰어요. 영감님, 술래잡기는 끝났습니다. 사내들이 쇠파이프를 손바닥에 탁탁 치며 다가왔죠. 박 회장은 뒷걸음질 치다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빗물이 눈물처럼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여기서 이렇게 개죽음을 당하는 건가? 10년 전 딸을 보내고 이제 자신마저 딸을 죽인 놈의 손에 죽게 생겼습니다. 억울했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죠. 오지 마. 내가 누군지 알아. 박 회장이 악을 썼지만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갈라져 나왔어요. 사내 하나가 쇠파이프를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회장님, 저승 가서 따님이나 만나시죠. 번쩍하는 성광과 함께 쇠붙이가 박 회장의 머리 위로 떨어지려는 찰나였습니다. 갑자기 생선 상자 더미 뒤에서 작은 손 하나가 쑥 튀어나왔어요. 꼬질꼬질한 때가 낀 조그만 손이었죠. 그 손이 박 회장의 값비싼 양복 소매를 덥석 낚아챘습니다. 박 회장이 경악하며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상자 틈새로 수검댕이 묻은 아이의 눈동자가 번뜩이고 있었죠. 아이는 검지 손가락을 입술에 대며 박 회장을 향해 눈을 부릅떴습니다. 그러고는 다급하게 속삭였죠. 할아버지, 가마솥 뒤에 숨으세요. 빨리요. 아이의 소나기 힘은 놀라울 정도로 셌어요. 박 회장은 무엇에 홀린 듯 아이에게 질질 끌려갔습니다. 과연 이 늙은 회장은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박 회장은 아이의 손에 이끌려 커다란 가마솥 뒤편 좁은 틈으로 몸을 구겨 넣었습니다. 펄펄 끓는 가마솥에서는 하얀 김이 쉴 새 없이 피어오르고 있었죠. 매캐한 장작 타는 냄새와 구수한 사골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바로 그때 쾅 하고 국밥집 미닫이 문이 거칠게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이 할망구, 여기 늙은 노인네 하나 안 지나갔어? 깡패들의 걸걸한 목소리가 가게 안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박 회장은 입을 틀어막은 채 숨을 죽였어요. 심장이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았죠. 솥 아궁이의 열기가 뜨거웠지만 등줄기에서는 식은땀이 비 오듯 쏟아졌습니다. 아이는 박 회장의 떨리는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작고 거친 손이었지만 그 손에서 전해지는 온기만큼은 놀라울 정도로 뜨겁고 단단했죠. 밥 처먹으러 온 거 아니면 당장 꺼져. 어디서 행패야. 주방 안쪽에서 쩌렁쩌렁한 호통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욕쟁이 할머니로 통하는 가게 주인의 목소리였죠. 깡패들이 칙하고 혀를 차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그 할망구 성질하고는. 야, 뒤쪽으로 갔나 보다. 나가자. 우르르 쾅쾅. 깡패들의 발소리가 멀어지고 곧이어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그제야 박 회장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어요. 긴장이 풀리자 억눌러왔던 현기증이 쓰나미처럼 밀려왔습니다. 눈앞이 핑 돌며 세상이 하얗게 변해갔죠. 할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아이의 다급한 목소리가 귓가에서 웅웅거렸습니다. 박 회장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아이의 어깨에 기대어 겨우 몸을 지탱했습니다. 아이는 박 회장을 부축해 가게 안쪽 방으로 이끌었습니다. 낡은 장판이 깔린 좁은 방이었지만 아랫목은 절절 끓고 있었어요. 밖에서 맞은 찬 비에 얼어붙었던 몸이 서서히 녹아내리는 듯 했죠. 박 회장은 벽에 기대어 가만히 숨을 골랐습니다. 방 안가득 배어있는 냄새가 코끝을 스쳤어요. 그것은 비릿한 돼지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10년 전 딸 지수가 그토록 만들고 싶어 했던 진짜 음식의 냄새였죠. 오랜 시간 정성을 들여 고아낸 사골의 깊고 구수한 향기. 그 냄새를 맡자 박 회장의 메말랐던 눈가가 촉촉하게 젖어들었습니다. 평생을 화려한 펜트하우스에서 살았지만 지금 이 허름한 국밥집 아랫목보다 편안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았죠. 할아버지, 이거 좀 드세요. 속부터 푸셔야 해요. 아이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뚝배기를 작은 쟁반에 받쳐들고 들어왔습니다. 뽀얀 국물 위에는 파가 송송 썰려 있었죠. 박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나는 음식을 못 먹어. 지난 10년간 그는 거식증을 앓고 있었어요. 딸을 잃은 죄책감에 목구멍으로 밥알을 넘기는 것조차 고통스러웠거든요. 하지만 아이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냥 국물이에요. 할머니가 푹 고아낸 약이라 생각하고 한 모금만 드세요. 네. 아이의 눈망울이 너무나 맑고 간절해서 박 회장은 차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었어요. 박 회장은 조심스럽게 국물을 한 숟가락 떠서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입술에 닿자 굳게 닫혀있던 입이 저절로 열렸어요. 꿀꺽. 목구멍을 타고 넘어간 국물은 놀라울 정도로 부드러웠습니다. 비린내 하나 없이 담백하고 깊은 맛이었죠. 텅 비어있던 위장이 따뜻하게 채워지자 온몸의 세포가 다시 깨어나는 듯한 전율이 흘렀습니다. 세상에, 박 회장은 자신도 모르게 탄성을 내뱉었습니다. 10년 만이었습니다. 음식이 역겹다는 생각이 들지 않은 것은요. 박 회장은 홀린 듯이 숟가락질을 계속했습니다. 뜨거운 국물과 함께 참았던 눈물이 뚝뚝 떨어져 뚝배기 안으로 섞여 들어갔죠. 박 회장은 보미가 썰어온 순대를 입에 넣으려다 멈칫했습니다. 코끝에 스치는 냄새가 너무나 묘했기 때문이죠. 분명 돼지 내장인데 잡냄새는 없고 은은하고 구수한 향이 났습니다. 마치 보리차처럼 구수하면서도 깊은 향이었죠. 박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순대 한 점을 입에 넣었습니다. 씹을수록 고소한 맛이 입안 가득 퍼졌어요. 그 순간 박 회장의 뇌리에 15년 전의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빠, 순대국에서 돼지 냄새 잡으려면 생각만으로는 안 돼요. 대학생이던 딸 지수가 주방에서 눈을 반짝이며 했던 말이었죠. 지수는 요리 연구를 한답시고 온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곤 했습니다. 그날도 지수는 커다란 곰솥 앞에서 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어요. 그럼 뭘 넣어야 하는데? 박 회장이 묻자 지수는 비밀이라며 검지손가락을 입술에 댔습니다. 그리고는 말린 뿌리 하나를 육수통에 퐁당 빠뜨렸죠. 둥글레요. 볶은 둥글레를 넣으면 고기 잡내는 사라지고 구수한 맛만 남거든요. 지금 입안에서 느껴지는 이 맛. 그것은 정확히 볶은 둥글레의 향이었습니다. 시중의 어떤 순대국집에서도 맛볼 수 없는 오직 내 딸 지수만이 알고 있던 비법이었죠. 박 회장은 입에 든 순대를 삼키지도 못하고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앞이 뿌옇게 흐려지기 시작했죠. 이 아이가, 이 조그만 꼬마가 어떻게 그 비법을 알고 있는 걸까요? 송 노파에게 배운 걸까요? 아니면 핏줄에 새겨진 본능일까요? 박 회장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식탁 위로 투둑, 투둑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딸이 너무나 사무치게 그리웠기 때문이죠. 지수가 살아있었다면 아마 이렇게 맛있는 국밥을 끓여서 아빠에게 대접했을 겁니다. 아빠, 회사 일 힘들지? 이거 먹고 힘내. 하면서 웃어주었겠죠. 하지만 그 딸은 이제 없고 차가운 빗소리만 창문을 때리고 있었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것처럼 시리고 아팠어요. 보미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박 회장에게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 맛이 없으세요? 왜 우세요? 아이는 고사리 같은 손으로 휴지를 뽑아 박 회장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그 손길이 너무나 따뜻해서 박 회장은 더 서럽게 울고 말았죠. 아니다. 너무 맛있어서 그런다. 내 평생 먹어본 것 중에 제일 맛있어서. 박 회장은 아이의 손을 잡고 엉엉 울었습니다. 체면도 위엄도 다 내려놓고 어린아이처럼 울었죠. 이 국밥 한 그릇에 담긴 10년의 그리움이 굳어버린 그의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송노파가 주방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행주로 눈가를 훔쳤죠. 핏줄은 속일 수 없다는 옛말이 하나도 틀린 게 없었습니다. 아이가 무심코 넣은 둥글레 한 조각이 10년간 끊어졌던 부녀의 연을 다시 이어주고 있었으니까요. 박 회장은 눈물을 닦고 다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한 숟가락, 두 숟가락. 그는 딸이 차려준 마지막 밥상이라 생각하며 국물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비웠습니다. 빈 뚝배기를 바라보는 그의 눈빛이 서서히 변해가고 있었죠. 단순한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이 맛을, 이 기억을 지켜내야겠다는 단단한 결의가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아이가 싱긋 웃으며 말했어요. 맛있죠? 제가 파머리 부분은 다 건져냈어요. 박 회장이 숟가락을 멈추고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파머리를?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야무지게 대답했죠. 네. 파머리 하얀 부분은 국물에 들어가면 좀 비릿하거든요. 저는 그 냄새가 싫어서 꼭 초록색 잎만 넣어요. 순간 박 회장의 등줄기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쿵 하고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이었죠. 그것은 죽은 딸 지수의 유별난 식성이었습니다. 아빠, 파머리는 국물 맛을 해쳐요. 난 그 비릿한 냄새가 너무 싫더라. 딸이 했던 말과 토씨 하나 틀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연일까요? 박 회장은 떨리는 눈으로 아이를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봄아, 밖에 손님 오셨다. 순대 좀 썰어라. 주방에서 송노파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할머니. 아이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주방으로 달려갔어요. 박 회장은 멍하니 열린 문틈으로 아이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는 작은 고사리 손으로 부엌칼을 쥐고 도마 앞에 섰어요. 그러고는 익숙한 솜씨로 순대를 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가 이상했습니다. 보통의 칼질 소리가 아니었어요. 탁, 탁, 타다닥, 탁, 탁, 타다닥. 일정한 박자가 아닌 마치 엇박자 리듬을 타는 듯한 독특한 소리였죠. 박 회장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그 칼질 소리는 세상에 단 한 사람, 죽은 딸 지수만이 내던 소리였습니다. 왼손잡이였던 딸은 칼질을 할 때마다 특이한 버릇이 있었어요. 두 번은 천천히, 세 번째는 빠르게 썰어내는 그 엇박자 리듬. 박 회장이 평소에 난타 공연하냐며 핀잔을 주곤 했던 바로 그 소리였습니다. 탁, 탁, 타다닥. 소리는 점점 더 선명하게 박 회장의 귓가에 박혔습니다. 가마솥의 하얀 김 사이로 순대를 썰고 있는 아이의 뒷모습이 죽은 딸의 모습과 겹쳐 보였죠. 박 회장은 입술을 파르르 떨며 생각했습니다.
설마.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지수는 죽었는데. 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 치솟아 오르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기막힌 우연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주방에서 칼질 소리가 멈추었습니다. 잠시 후 보미가 쟁반에 깍두기를 담아 다시 방으로 들어왔죠. 박 회장은 떨리는 눈으로 아이를 응시했습니다. 방금 들었던 그 엇박자 칼질 소리, 그리고 딸과 똑같은 식성.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심장이 너무나 요동치고 있었어요. 박 회장은 마른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확인해야 했습니다. 만약 신이 허락한 기적이라면, 혹시라도 내 딸의 핏줄이 살아있는 거라면, 박 회장은 갈라진 목소리로 아이를 불렀습니다. 아가, 이리 좀 가까이 와보렴. 보미는 영문을 모른 채 눈을 깜빡이며 다가왔죠. 네, 할아버지. 뭐 필요한 거 있으세요? 아이가 가까이 다가오자 박 회장의 시선이 아이의 목덜미에 멈췄습니다. 낡은 끈에 매달려 있는 거무튀튀한 쇠붙이 하나가 눈에 들어왔기 때문이었죠. 그것은 목걸이라기보다 고물상에서 주워온 쇳덩이 같았습니다. 시커먼 녹이 슬어 원래의 형체를 알아볼 수 없었죠. 하지만 박 회장은 숨을 멈췄습니다. 그 뭉툭한 실루엣이 어쩐지 낯설지가 않았거든요. 이게 뭐니? 박 회장이 손을 뻗어 펜던트를 쥐었습니다. 차가우면서도 묵직한 감촉이 손끝을 파고들었죠. 보미가 해맑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제 보물 1호예요. 아주 어릴 때부터 갖고 있었대요. 이게 저를 지켜준다고 했어요. 지켜준다. 그 말에 박 회장의 머릿속에 번개 같은 기억이 스쳤습니다. 10년 전 딸 지수가 시집가던 날, 자신이 딸의 손에 쥐어주었던 호신용 은장도가 떠올랐기 때문이죠. 설마 그 은장도일까요? 박 회장의 손이 미친 듯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고급 양복 소매 끝으로 그 녹슨 쇠붙이를 감쌌습니다. 그리고 벅벅 문지르기 시작했죠. 할아버지, 왜 그러세요? 아이가 놀라서 물었지만 박 회장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쓱싹 쓱싹 거친 마찰음이 방안을 채웠어요. 하얀 옷소매가 시커먼 녹물로 더러워졌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릴 정도로 힘을 주어 닦고 또 닦았죠. 제발 아니기를. 아니, 제발 맞기를. 박 회장은 모순된 기도를 올리며 10년 묵은 세월의 때를 벗겨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시커먼 녹이 벗겨진 자리에서 은은한 은색 광택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박 회장의 눈동자가 튀어나올 듯 커졌습니다. 드러난 은장도 표면에는 아주 작은 문양이 새겨져 있었거든요. 장수를 상징하는 거북이 문양. 그것은 시중에서 파는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박 회장이 무형문화재 장인에게 부탁해 세상에 단 하나만 만든 가문의 징표였으니까요. 거북이 등껍질 한가운데에 새겨진 작은 만자가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으흐흑. 박 회장의 입에서 짐승 같은 신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것은 딸 지수의 것이었습니다. 화재 현장에서 시신조차 찾지 못했던 딸의 유품이 10년이 지난 오늘 이 낯선 꼬마의 목에 걸려 있었던 겁니다. 심장이 쇠망치로 얻어맞은 듯 쿵쾅거렸습니다. 명치 끝이 찢어지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었어요. 10년 전 딸을 잃었을 때 느꼈던 그 끔찍한 산통과도 같은 고통이었죠. 박 회장은 가슴을 움켜쥐고 헐떡였습니다. 이 아이가 왜 이걸 가지고 있을까요? 10년 전 화재 현장에서 사라졌던 갓난아기 손녀. 만약 그 아이가 살아있다면 딱 이만한 나이일 텐데. 의심은 점점 확신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 회장은 마지막 하나를 더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자신과 딸, 그리고 손녀에게만 이어지는 지독한 핏줄의 증거. 유전자 검사보다 더 정확한 신체적 표식 말이죠. 박 회장은 떨리는 손을 뻗어 아이의 발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발은 왜요? 보미가 당황하여 발을 빼려 했지만 박 회장은 놓지 않았습니다. 잠시만 보자꾸나. 빗물에 젖은 아이의 운동화는 낡아서 다해져 있었습니다. 박 회장은 축축하게 젖은 아이의 양말을 조심스럽게 벗겨냈죠. 차가운 아이의 발이 드러났습니다. 고생을 많이 한 듯 굳은 살이 박인 작은 발바닥. 박 회장은 숨을 멈추고 아이의 발바닥 한가운데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박 회장의 세상이 멈췄습니다. 아이의 발바닥 오목한 곳에 선명한 붉은 점이 박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점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밤하늘에 뜬 달처럼 휘어진 붉은 초승달 모양의 점이었죠. 그것은 박 회장의 발바닥에도 죽은 딸 지수의 발바닥에도 있던 점이었습니다. 100만 명 중에 한 명 있을까 말까 한 희귀한 유전. 부정할 수 없는 핏줄의 증거였습니다. 박 회장은 바닥에 무너지듯 쓰러졌습니다. 눈앞이 하얗게 멀어버리는 것 같았죠. 이 아이였습니다. 10년 전 그 지옥 같은 화염 속에서 잃어버렸던 내 새끼. 내 딸 지수가 목숨을 바쳐 지켜낸 유일한 혈육. 그 아이가 10년 동안이나 이 거친 시장 바닥에서 고사리 손으로 순대를 썰며 살아 있었던 겁니다. 죄책감과 환희, 미안함과 고마움이 뒤섞여 박 회장의 가슴을 난도질했습니다. 봄이야. 내 새끼 봄이야. 박 회장은 아이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당장이라도 목 놓아 통곡하고 싶었습니다. 내가 할애비다. 내가 내 할아버지야. 라고 소리치고 싶었죠.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밖에는 놈들이 깔려 있었으니까요. 소리를 내면 아이가 위험해집니다. 박 회장은 아이의 작은 등을 감싸 안은 채 자신의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끄끄 터져나오는 울음을 삼키느라 온몸이 경련하듯 떨렸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봇물 터지듯 쏟아져 아이의 옷을 적셨죠. 영문을 모르는 보미는 그저 할아버지의 등을 조심스럽게 토닥여줄 뿐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어디 아프세요? 울지 마세요. 그 따뜻한 손길에 박 회장은 속으로 피를 토하듯 맹세했습니다.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이제는 너를 지켜주마. 박 회장이 끓어오르는 울음을 가까스로 삼키고 있을 때였습니다. 드르륵 하고 미닫이 문이 열렸죠. 어이, 봄이야. 손님상 다 치웠느냐? 걸걸한 목소리의 주인, 국밥집 송 노파가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7순이 넘은 나이에도 허리가 꼿꼿한 그녀는 기름때 전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박 회장은 얼른 고개를 돌려 눈물을 훔쳤습니다. 천하의 만수성찬 그룹 회장이 시장통 국밥집에서 질질 짜는 꼴을 보일 수는 없었으니까요. 송 노파가 그런 박 회장을 물끄러미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박 회장의 젖은 눈가와 보미의 손을 꽉 잡고 있는 떨리는 손등에 잠시 머물렀죠. 찰나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노파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혀를 끌끌 차며 방 한구석에 놓인 물주전자를 집어들었을 뿐이었죠. 다 늙어서 주책맞게 웬 눈물바람이여. 밥값은 하고 우는겨. 송 노파가 투박하게 물 한 잔을 따르며 툭 내뱉었습니다. 그 말투에는 묘한 위험이 서려 있었어요. 박 회장은 그 목소리에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낯설지 않았습니다. 아니, 뼛속 깊이 기억하고 있는 목소리였죠. 30년 전 젊은 날의 박만석이 요식업에 뛰어들겠다며 전국을 떠돌 때였습니다.
그때 유일하게 무릎을 꿇고 배움을 청했던 스승. 청와대 최연소 조리장이자 대한민국 한식의 전설로 불렸던 대령숙수 송화자 여사. 그녀가 바로 눈앞에 서 있었던 겁니다. 선생님? 박 회장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설마 이곳에서 이런 모습으로 스승을 다시 만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송노파가 피식 웃으며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이제야 날 알아보는구나, 만서가. 10년이나 걸렸어. 이 둔탱이 같은 놈아. 만서가. 70이 다 된 재벌 회장의 이름을 아이 부르듯 하대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오직 그녀뿐이었습니다. 박 회장은 저절로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죠. 지금 이 순간 그는 그룹 회장이 아니라 스승 앞에 죄인처럼 앉은 제자일 뿐이었습니다. 선생님, 살아계셨군요. 저는 소식도 끊기고 해서 돌아가신 줄만. 박 회장의 말에 송노파는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내가 왜 죽어? 내 놈이 만든 그 공장 냄새나는 음식들이 판을 치는데 눈을 감을 수나 있겠냐? 송노파의 독설은 여전했습니다. 하지만 그 독설 속에 숨겨진 깊은 한숨을 박 회장은 느낄 수 있었죠. 박 회장은 보미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는 영문을 모른 채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번갈아 보고 있었죠. 선생님, 이 아이 알고 계셨습니까? 박 회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송노파의 표정이 순식간에 진지해졌어요. 장난기는 사라지고 명동을 호령하던 여장부의 눈빛이 돌아왔습니다. 알다마다 내 손으로 탯줄을 자르고 내 품에서 젖동량에 가며 키운 아이다. 송노파가 보미의 머리를 거친 손으로 쓰다듬었습니다. 10년 전 그날 밤 기억나느냐? 내 딸내미 별장이 불타던 날 말이다. 박 회장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잊을 수 없는 날이었죠. 지옥 같은 화마가 딸을 삼켜버린 그날. 그때 나는 약초를 캐러 별장 뒷산에 있었지. 은퇴하고 조용히 살려고 내려왔던 참이었어. 송노파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매캐한 냄새가 나서 내려다보니 별장이 불길에 휩싸여 있더구나. 급하게 달려갔지만 이미 늦었었지. 송노파는 잠시 말을 멈추고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10년 전의 참혹한 광경이 눈앞에 그려지는 듯했죠. 그런데 불타는 창고 쪽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다. 미친 듯이 문을 부수고 들어가 보니 내 딸 지수가 갓 낳은 핏덩이를 물통 속에 넣어놓고 쓰러져 있었어. 박 회장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피가 배어 나올 정도였죠. 딸은 죽어가면서도 아이를 살리기 위해 최후의 힘을 짰던 것입니다. 아이를 안고 나오는데 밖에서 인기척이 들리더구나. 시커먼 양복을 입은 놈들이었어. 송노파의 눈매가 매섭게 올라갔습니다. 그놈들은 구조대가 아니었어. 확인 사살에 애새끼도 찾아서 없애라고 짓거리고 있었지. 최기철이 보낸 놈들이었습니다. 송노파는 직감했습니다. 지금 이 아이를 데리고 병원이나 경찰서로 갔다간 쥐도 새도 모르게 죽임당할 것이라는 거려. 그래서 그녀는 결단했습니다. 나는 아이를 품에 안고 산을 넘었다. 그리고 아무도 찾지 않을 가장 시끄럽고 더러운 곳, 이 시장통으로 숨어들었지. 등잔 밑이 어둡다고 했던가요? 재벌 회장의 핏줄이 이 비린내 나는 순대 국밥집에 있을 거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송노파는 10년의 세월을 그렇게 버텼습니다. 천하의 대령숙수가 욕쟁이 할머니 행세를 하며 억척같이 국밥을 팔아 아이를 지켜낸 것이었죠. 박 회장은 바닥에 이마를 대고 큰 절을 올렸습니다. 선생님, 죽어 마땅한 놈입니다. 제 딸과 손녀를 지켜주셔서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박 회장의 어깨가 통곡으로 들썩였습니다. 송 노파는 그런 제자를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고마워할 거 없다. 지수 그 착한 것이 남긴 마지막 핏줄인데 내가 어찌 모른 척 하겠느냐. 송 노파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눈빛에서 서슬 퍼런 살기가 뿜어져 나왔죠. 그만 울고 일어나라, 만서가. 10년 동안 묵혀둔 빚, 이제 받아내러 가야지. 내 방식대로 말이다. 전설의 대령 숙수가 드디어 칼을 뽑아든 것이었습니다. 자, 따라오너라. 보여줄 것이 있다. 송 노파가 무거운 몸을 일으키며 앞장섰습니다. 그녀는 주방 구석에 놓인 커다란 업소용 냉장고 앞으로 걸어갔죠. 성인 남자 셋이 붙어도 들기 힘들 것 같은 육중한 냉장고였습니다. 그런데 송 노파가 냉장고 아래쪽 숨겨진 레버를 발로 툭 찾아 거짓말처럼 냉장고가 옆으로 사르륵 밀려나는 게 아니겠어요? 그 아래에는 시커먼 지하로 이어지는 낡은 철문이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박 회장은 마른 침을 삼키며 보미의 손을 꼭 쥐었죠. 할아버지, 무서워요. 보미가 칭얼거렸지만 박 회장은 아이를 다독이며 송 노파의 뒤를 따랐습니다. 좁고 가파른 계단을 내려가자 서늘한 냉기와 함께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마치 세상과 단절된 또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기분이었죠. 불 켠다. 눈부시니까 조심해라. 탁 하는 투박한 스위치 소리와 함께 천장에 매달린 알전구들이 일제히 켜졌습니다. 박 회장은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그만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곳은 좋기 30평은 되어 보이는 거대한 지하 창고였습니다. 하지만 박 회장을 놀라게 한 건 공간의 크기가 아니었어요. 창고 바닥부터 천장까지 빼곡하게 쌓여 있는 빨간색 고무통들 때문이었습니다. 시장에서 흔히 깍두기나 젓갈을 담을 때 쓰는 그 흔해 빠진 빨간 고무통들이 수백 개는 쌓여 있었죠. 선생님, 이게 다 뭡니까? 설마 젓갈 장사라도 하시는 겁니까? 박 회장이 어리둥절해서 물었습니다. 송 노파는 대답 대신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가장 가까이에 있는 고무통 뚜껑을 열었습니다. 젓갈? 그래, 젓갈이지.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젓갈이다. 뚜껑이 열리는 순간 박 회장의 눈동자가 튀어나올 듯 커졌습니다. 고무통 안에는 젓갈이 들어있지 않았거든요. 대신 누런 신사임당 그림이 그려진 5만 원권 지폐 다발이 빈틈없이 꽉 들어차 있었습니다. 이게 다. 박 회장은 말을 잇지 못하고 뒷걸음질 쳤습니다. 하나만이 아니었습니다. 송 노파가 옆에 있는 통을 발로 툭 차서 열자 이번에는 번쩍이는 금괴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국밥집 지하의 대한민국은행 금고보다 더 엄청난 현금이 잠들어 있었던 겁니다. 30년이다. 청와대 나오고 나서 이 시장 바닥에서 국밥 팔아모은 돈이야. 송 노파가 덤덤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강남 땅 부자들, 사채업자들 뒷돈 세탁해주며 받은 수수료지. 늙은이가 돈 쓸 데가 어디 있겠냐? 그냥 차곡차곡 쟁여뒀을 뿐이다. 그것은 시장통의 전설, 현금 왕송 노파의 실체였습니다. 은행을 믿지 않아 오직 현물로만 재산을 보관한다는 소문이 진짜였던 거죠. 송 노파는 멍하니 서 있는 박 회장 앞으로 낡은 서류 봉투 하나를 툭 던졌습니다. 돈 자랑하려는 거 아니다. 진짜 보여줄 건 이거야. 박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최기철이라는 세 글자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죠. 봉투 안에서 쏟아져 나온 것은 낯익은 증서들이었습니다. 박 회장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어요. 이건 우리 만수성찬 그룹의 주식 아닙니까? 송 노파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놈이 딸 잃고 정신 나가 있는 동안 최기철 그놈이 차명으로 빼돌렸던 주식들이다. 시장 사채 시장에 헐값으로 흘러나온 걸 내가 야금야금 다 사들였지.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최기철이 무리하게 추진하던 리조트 사업의 투자 채권, 그가 사채업자들에게 빌려 쓴 차용증까지. 송노파는 지난 10년간 그림자처럼 최기철의 뒤를 밟으며 그의 목줄을 쥘 수 있는 모든 채무를 사들였던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종이 쪼가리가 아니었습니다. 최기철을 하루아침에 알거지로 만들 수 있는 핵폭탄이나 다름없었죠. 선생님,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박 회장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스승은 묵묵히 제자를 위한 칼을 갈고 있었던 겁니다. 송노파가 보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지수 핏줄이 살아있는데 놈한테 회사를 뺏기게 둘 수는 없지 않으냐? 이 돈과 서류 전부 내 것이다. 송노파의 목소리에는 거역할 수 없는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이걸로 놈의 숨통을 끊어놔라. 놈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돈, 명예, 권력. 하나도 남김없이 짓밟아버려. 박 회장은 서류 봉투를 가슴에 품고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든든한 지원군을 얻은 지금 더 이상 두려울 것은 없었죠.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박 회장은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슴속에서 뜨거운 불덩이가 치솟아 올랐습니다. 10년간 당하기만 했던 세월, 딸을 잃고 숨죽여 살았던 굴욕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이제 반격의 시간이었습니다. 자금은 충분했고 명분은 확실했습니다. 박 회장의 눈빛이 맹수처럼 번뜩였어요. 최기철, 내 놈이 쌓아 올린 그 더러운 모래성, 내 돈으로 모조리 수장시켜주마. 박 회장의 서슬 펄언 다짐이 지하 창고를 가득 메웠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지상에서 쿵, 쿵 하는 무거운 발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누군가 국밥집 안으로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과연 놈들일까요? 쿵, 쿵, 쿵. 무거운 발소리가 계단을 타고 지하 창고까지 울렸습니다. 한 사람의 발소리가 아니었죠. 서너 명의 장정들이 좁은 가게 안을 휘젓고 다니는 소리였습니다. 송노파가 재빨리 냉장고 레버를 찼습니다. 육중한 기계음과 함께 냉장고가 제자리로 돌아오며 지하 입구를 감쪽같이 가렸어. 박 회장은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올 것이 왔구나. 그는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더 쥐어뜯어 산발로 만들었죠. 그리고 멀쩡하던 눈동자의 초점을 흐리게 풀었습니다. 입가에는 일부러 침을 질질 흘렸습니다. 천하의 재벌 회장이 아닌 넉나간 노인으로 변할 준비를 마친 셈이었죠. 박 회장은 보미의 어깨를 잡고 속삭였습니다. 보미야, 할아버지가 무슨 짓을 해도 놀라지 마라. 송노파가 눈짓으로 신호를 보냈고 셋은 주방 뒷문으로 조심스럽게 나갔습니다. 가게 안은 이미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식탁 의자들은 나뒹굴고 있었고 깡패들이 손님들을 내쫓아 썰렁했죠. 그 한가운데에 말끔한 이탈리아산 맞춤 정장을 입은 사내 하나가 손수건으로 코를 막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최기철이었습니다. 10년 전 내 딸을 죽인 원수, 그리고 지금 내 목숨까지 노리는 배신자였죠. 박 회장의 주먹에 힘이 들어갔지만 그는 이내 손에 힘을 풀고 덜덜 떨기 시작했습니다. 최기철이 박 회장을 발견하고는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일어났습니다. 회장님, 이런 누추한 곳에서 뭐 하십니까? 한참 찾았다는 그의 목소리에는 존경심이라곤 눈곱만큼도 없었습니다. 마치 더러운 벌레를 보는 듯한 경멸만이 가득했죠. 박 회장은 비틀거리며 최기철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해맑게 웃으며 최기철의 옷자락을
덥석 잡았죠. 기철이 왔니? 우리 기철이 왔어? 최기철이 기겁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값비싼 양복에 박 회장의 침과 손때가 묻었기 때문이죠. 박 회장은 아랑곳하지 않고 최기철의 소매를 잡아 끌며 물었습니다. 기철아, 순대 사러 왔니? 내장 많이 줘? 간은 퍽퍽해서 싫지 않냐고 묻는 박 회장의 눈동자는 텅 비어 공허했습니다. 완벽한 연기였죠. 최기철은 미간을 잔뜩 찌푸리며 수행원에게 손수건을 달라고 손짓했습니다. 아이고, 회장님. 진짜 노망이 드셔도 단단히 드셨군요. 회사가 위기인데 여기서 순대 타령이나 하고 계시냐며 최기철이 혀를 차고 비아냥거렸습니다. 박 회장은 최기철의 비웃음에도 헤헤거리며 웃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속은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있었죠. 당장이라도 저놈의 멱살을 잡고 내 놈이 범인인 걸 안다고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아야 했으니까요.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박 회장은 짐짓 겁먹은 표정으로 몸을 움츠리며 중얼거렸죠. 뜨거워. 기철아, 너무 뜨거워. 불이 났어. 활활 타. 그 말에 최기철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최기철이 박 회장의 멱살을 잡고 으르렁거렸습니다. 뭐라고요?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박 회장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천진난만하게 대답했습니다. 군고구마 말이야. 군고구마가 뜨겁다고. 호호 불어먹어야지 않겠냐며 웃었죠. 최기철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잡았던 멱살을 거칠게 놓았습니다. 미친 노인네가 헛소리하는 거라 치부해버린 것입니다. 그때였습니다. 최기철의 시선이 박 회장 뒤에 숨어있던 보미에게 꽂혔습니다. 꼬질꼬질한 아이가 겁에 질린 눈으로 자신을 올려다보고 있었기 때문이죠. 최기철이 눈을 가늘게 뜨고 보미에게 다가갔습니다. 얘는 누굽니까? 못 보던 애인데. 최기철의 구두 발자국 소리가 보미에게 가까워질 때마다 박 회장의 심장은 멈출 것만 같았습니다. 혹시라도 아이의 얼굴에서 죽은 지수의 모습을 찾아내면 어쩌나. 박 회장이 나서서 막으려 했지만 그보다 먼저 송노파가 앞을 가로막았죠. 내 손녀다. 밥 빌어먹으러 온 애거더 키우는데 불만 있냐? 송노파가 식칼을 도마에 쾅 내리꽂으며 소리쳤습니다. 그 서슬 퍼런 기세에 최기철도 움찔하며 물러섰네요. 최기철은 손수건으로 손을 벅벅 닦으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더러워서 못 있겠군. 야, 가자. 최기철이 부하들에게 손짓했습니다. 그는 나가기 전 지갑에서 5만 원짜리 몇 장을 꺼내 박 회장의 얼굴에 툭 던졌죠. 회장님, 맛있는 순대나 많이 사드세요. 그리고 병원에 갈 준비나 하라며 조만간 모시러 오겠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지폐가 힘없이 바닥으로 팔랑거리며 떨어졌네요. 그것은 박 회장의 인생에서 겪은 가장 치욕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박 회장은 바닥에 떨어진 돈을 줍는 신용을 하며 끝까지 바보처럼 웃어 보였죠. 고마워, 기철아. 잘 먹을게. 히히. 최기철은 그런 박 회장을 보며 코웃음을 치고는 가게를 빠져나갔습니다. 검은 세단이 흙탕물을 튀기며 멀어질 때까지 박 회장은 손을 흔들었죠. 차가 완전히 사라지자 박 회장은 천천히 허리를 폈습니다. 구부정했던 어깨가 펴지고 흐리멍덩했던 눈동자에 서늘한 도끼가 차올랐네요. 그는 바닥에 떨어진 돈을 구둣발로 지시겨버렸습니다. 보미가 달려와 박 회장의 손을 잡았죠.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박 회장은 아이를 안심시키듯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괜찮다. 아주 괜찮아. 박 회장의 시선은 최기철이 사라진 곳을 향해 매섭게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놈은 방심했죠.
늙은 호랑이가 이빨이 빠진 줄 알고 먹이 앞에서 등을 보인 것입니다. 박 회장은 나직하게 움츠렸습니다. 최기철, 오늘 내 놈이 던진 이 돈, 내일 내 놈의 목을 조르는 밧줄이 될 것이다. 이제 진짜 사냥을 시작할 시간이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요란하게 내리던 비도 그치고 시장통에는 정막만이 감돌고 있었죠. 셔터가 내려진 국밥집 안에서 박 회장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있었습니다. 잠든 보미의 머리맡을 지키며 혹시라도 놈들이 다시 들이닥치지 않을까 신경을 곤두세웠네요. 그때였습니다. 가게 밖에서 자동차 엔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낮에 들었던 그 묵직한 세단 소리였죠. 박 회장의 눈빛이 매섭게 변했습니다. 기어이 놈들이 다시 온 것일까요? 송노파가 주방에서 식도를 챙겨 들고 나왔습니다.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국밥집의 쪽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죠. 들어온 사람은 단 한 명. 검은 정장을 입은 사내였습니다. 낮에 최기철을 태우고 왔던 바로 그 운전기사였죠. 박 회장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놈의 앞잡이가 혼자서 무슨 짓을 꾸미러 온 건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썩 꺼져라. 박 회장이 낮은 목소리로 으르렁거렸습니다. 하지만 사내는 물러서지 않았죠. 오히려 가게 문을 단단히 걸어 잠그고는 모자를 벗으며 천천히 박 회장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사내의 얼굴을 비추었네요. 10년의 세월이 흘러주름이 지고 고생에 찌든 얼굴이었지만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박 회장의 눈이 경악으로 커졌죠. 사내가 바닥에 무릎을 꿇으며 피를 토하듯 불렀습니다. 장인어른, 접니다. 준호입니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박 회장의 이성이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사위 강준호였습니다. 딸을 지키지 못하고 도망친 줄로만 알았던 그 배신자가 원수 최기철의 운전기사가 되어 나타난 겁니다. 박 회장은 짐승 같은 고함을 지르며 강준호의 멱살을 잡았죠. 이 짐승만도 못한 놈, 내 놈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박 회장의 주먹이 강준호의 얼굴을 강타했습니다. 퍽, 퍽. 살이 터지는 소리가 났지만 강준호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입가에서 피가 터져 흘러도 그는 묵묵히 박 회장의 주먹을 받아냈죠. 내 딸은 불에 타 죽었는데 내 놈은 원수 밑에서 개처럼 꼬리를 흔들고 있었단 말이냐. 박 회장은 분노와 배신감에 치를 떨며 사위의 멱살을 흔들었습니다. 그만하세요. 송노파가 달려와 박 회장을 말렸습니다. 이놈이 어떤 놈인지 아느냐며 박 회장이 몸부림쳤지만 송노파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죠. 오해다. 이놈 몸뚱이를 좀 보라며 그녀는 강준호의 셔츠 단추를 거칠게 뜯어냈습니다. 드러난 강준호의 몸을 본 박 회장은 주먹을 멈추고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네요. 성한 곳이 없었습니다. 가슴과 배, 등까지 시커먼 멍과 화상 흉터가 뒤덮여 있었기 때문이죠. 그것은 단순한 상처가 아니었습니다. 지난 10년간 최기철의 의심을 피하고 그에게가 되기 위해 감내해야 했던 끔찍한 고문의 흔적들이었습니다. 장인어른 죄송합니다. 강준호가 바닥에 머리를 박으며 오열했습니다. 지수를 죽인 놈이 누군지 뻔히 아는데 증거가 없었다며 흐느꼈죠. 제가 살아있다는 걸 들키면 보미까지 위험해질까봐 죽은 듯이 숨죽여 살았습니다. 무려 10년이었습니다. 강준호는 그 긴 세월 동안 최기철의 욕설과 발길질을 견디며 그가 안심하고 증거를 꺼내놓을 날만을 기다렸던 겁니다. 매일 밤 딸과 아내를 따라 죽고 싶었지만 억울하게 죽은 아내의 한을 풀기 위해 지옥 같은 삶을 버텨온 것이었죠. 박 회장은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오해해서 미안하네.
자네가 이토록 고통받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 두 남자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던 강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보미는, 우리 보미는 어디 있습니까? 박 회장은 말없이 방문을 가리켰죠. 강준호는 무릎걸음으로 방 문지방까지 기어갔습니다. 문틈 사이로 곤히 잠든 아이의 모습이 보였네요. 10년 전 화마 속에서 잃어버렸던 갓난쟁이가 어느새 9살 소녀가 되어 누워 있었습니다. 아내를 쏙 빼닮은 얼굴이었죠. 강준호의 손이 허공을 더듬으며 아이의 얼굴 윤곽을 따라갔습니다. 당장이라도 방문을 열고 들어가 아이를 품에 안고 싶었습니다. 아빠가 왔다고,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하다고 소리치고 싶었죠.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아직 일이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강준호는 입을 틀어막고 끄끄 거리며 숨죽여 울었습니다. 아이가 깰까봐 숨소리조차 제대로 내지 못하는 그 뒷모습은 세상에서 가장 슬픈 아버지의 모습이었죠. 박 회장과 강준호는 잠든 보미를 문틈으로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강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죠. 장인어른, 지난 10년간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아십니까? 그의 시선은 아이의 자는 얼굴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강준호는 최기철의 운전기사로 일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이 시장통을 지나가게 만들었습니다. 최기철이 뒷좌석에서 코를 골며 잘 때마다 그는 백미러가 아닌 차창 밖을 훔쳐보았죠. 국밥집 앞 평상에서 숙제를 하고 있는 조그만 아이. 그 아이가 바로 자신의 딸이라는 걸 알았을 때 강준호는 핸들을 잡은 손이 부서져라 오열을 삼켰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더 미칠 것 같았습니다. 아이가 우산도 없이 비를 맞으며 가게 앞을 뛰어다니는 모습을 볼 때면 당장이라도 차를 세우고 뛰어나가고 싶었으니까요. 봄아, 아빠가 여기 있어. 아빠가 우산 씌워줄게. 속으로 수천 번, 수만 번을 외쳤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 최기철은 봄이마저 없애버릴 테니까요. 그래서 그는 차창을 올리고 검은 틴팅 뒤에 숨어 피눈물을 흘려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아비로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랑이었죠.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최기철이 시장 순대를 먹고 싶다며 차를 세우라고 했죠. 강준호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하필이면 보민의 가게 앞이었거든요. 최기철이 가게 안으로 들어가려 하자 강준호는 기지를 발휘했습니다. 일부러 뜨거운 커피를 최기철의 양복에 쏟아버린 것이죠.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를. 최기철은 불같이 화를 내며 강준호의 뺨을 때렸습니다. 길거리에서 사람들 보는 앞에서 무릎을 꿇고 빌어야 했죠. 그 모습을 가게 안에서 보미가 겁에 질린 눈으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아빠가 깡패 같은 사람에게 맞고 있는 모습, 딸에게 보여준 첫 모습이 그런 비참한 꼴이라니 강준호는 죽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웃었습니다. 뺨을 맞으면서도 딸이 최기철의 눈에 띄지 않게 되었다는 사실에 안도하며 비굴하게 웃었죠. 그날 밤 강준호는 소주 3병을 마시고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찢어진 입술을 닦으며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내 딸의 눈에서 눈물 나게 한 놈들, 내 눈에서 피눈물 뽑아낸 놈들, 반드시 지옥 끝까지 쫓아가서 갚아주겠다고 말입니다. 보미가 초등학교 입학하던 날도 저는 차 안에서 지켜만 봤습니다. 강준호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남들 다 아빠 손잡고 가는 학교를 보미는 할머니 손을 잡고 씩씩하게 걸어가더군요. 그 작디작은 등 뒤에 대고 강준호는 허공에 손을 뻗어보았습니다. 한 번만이라도, 딱 한 번만이라도 안아보고 싶어서요.
그 사무친 그리움이 도끼가 되어 지난 10년을 버티게 해준 힘이었습니다. 박 회장은 사위의 어깨를 꽉 감싸 쥐었습니다. 자네가 나보다 낫네. 자네가 진짜 아버지야. 두 남자의 뜨거운 눈물이 좁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한참 뒤 강준호가 눈물을 닦고 일어섰습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네요. 슬픔은 사라지고 서늘한 살기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장인어른, 오늘 밤 끝내겠습니다. 놈이 오늘 술에 취해 금고 열쇠를 소파에 두고 잠들었다고 했죠. 지금이 아니면 기회는 없습니다. 강준호의 결연한 말에 박 회장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녀오게. 부디 몸 조심하고. 강준호는 잠든 딸을 향해 마지막으로 눈인사를 건네고는 다시 어둠 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10년의 한을 풀기 위한 목숨을 건 마지막 잠입이 시작된 것입니다. 강준호는 숨소리를 죽이며 최기철의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술의 쩐 냄새가 진동했죠. 소파 위에는 최기철이 대자로 뻗어 코를 골고 있었습니다. 10년 동안이나 모셔온 상전이었지만 오늘따라 괴물 같아 보였어요. 강준호는 마른 침을 삼키며 탁자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곳에 금고 열쇠가 놓여 있었죠. 저것만 있으면 10년의 한을 풀 수 있습니다. 강준호의 손이 뱀처럼 스르륵 탁자 위로 뻗어나갔어요. 열쇠를 쥐는 순간 짤그랑하고 작은 금소금이 울렸습니다. 그러자 최기철이 으음하며 몸을 뒤척였죠. 강준호는 그 자리에 석상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심장박동 소리가 고막을 찢을 듯이 크게 울려 퍼졌어요. 다행히 최기철은 다시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강준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서재로 발걸음을 옮겼죠. 책장 뒤에 숨겨진 비밀 금고였습니다. 10년간 운전기사로 일하며 곁눈질로 알아낸 위치였어요.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꽂고 다이얼을 돌렸습니다. 비밀번호는 잊을 수도 없는 숫자였죠. 1, 2, 1, 2. 바로 10년 전 별장이 불타던 그날의 날짜였습니다. 자신의 범죄 날짜를 비밀번호로 쓰는 놈의 뻔뻔함에 치가 떨렸어요. 삐빅하는 전자음과 함께 육중한 철문이 열렸습니다. 금고 안에는 비자금 장부와 골드바가 가득했죠. 하지만 강준호의 눈은 오직 하나 하드디스크만을 쫓았습니다. 구석에 처박힌 낡은 외장 하드디스크가 보였습니다. 강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집어들었죠. 묵직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계장치가 아니었어요. 억울하게 죽은 아내의 목숨값이자 지옥 같던 10년의 무게였습니다. 이제 이것만 가지고 나가면 놈을 끝장낼 수 있죠. 강준호는 하드디스크를 양복 안주머니에 깊숙이 찔러 넣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거실에서 쿵 하고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죠. 강준호는 황급히 금고 문을 닫고 서재 문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물물. 갈라진 목소리가 거실에서 들려왔어요. 최기철이 잠에서 깬 것입니다. 비틀거리며 부엌으로 걸어가는 발소리가 들렸죠. 냉장고 문을 여는 소리가 신경을 긁어댔습니다. 물을 벌컥벌컥 마시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강준호는 입을 틀어막고 온몸을 바짝 긴장시켰습니다. 지금 들키면 모든 것이 끝장이었으니까요. 죽는 것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증거를 세상에 공개하지 못하고 죽는 것은 용납할 수 없었죠. 제발, 제발 그냥 다시 자라. 강준호는 속으로 수백 번을 기도했습니다. 물을 마신 최기철이 다시 거실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서재 쪽을 힐끔 바라보았죠. 어둠 속에서 놈의 눈이 번들거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강준호는 숨조차 쉴 수 없었죠. 다행히 최기철은 다시 소파에 쓰러지듯 누웠습니다.
곧이어 드르렁거리는 콧꼬리 소리가 들려왔어요. 지금이었습니다. 강준호는 고양이처럼 살금살금 서재를 빠져나왔죠. 현관문까지의 거리가 까마득하게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어요. 빨리 이곳을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강준호는 현관에 도착해 구두를 신었죠. 마음이 급해 허둥지둥 몸을 움직였습니다. 안주머니에 하드디스크를 확인하려 손을 넣었다 빼는 순간이었어요. 주머니에 있던 작은 물건 하나가 딸려 나왔습니다. 바닥으로 툭 하고 떨어졌죠. 분홍색 머리끈이었습니다. 아까 국밥집에서 잠든 보미의 머리맡에 있던 것을 챙겨온 것이었어요. 그러나 강준호는 그것이 떨어진 줄도 모르고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폭풍전야의 고요가 흐르고 있었죠. 강준호가 차를 타고 떠난 직후였습니다. 소파에 누워있던 최기철이 번쩍 눈을 떴습니다. 술김에도 이상한 낌새를 느낀 것이죠. 악인 특유의 본능적인 감각이었습니다. 최기철은 비틀거리며 일어나 서재로 향했죠. 닫혀있는 금고 문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미세하게 다이얼이 돌아가 있는 게 아니겠어요? 최기철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어졌습니다. 급히 금고를 열어본 그의 입에서 쌍욕이 터져나왔죠. 하드디스크가 없다. 최기철은 짐승처럼 포효하며 거실로 뛰쳐나왔습니다. 도둑이 들었습니다. 내부 사정을 훤히 아는 놈의 소행이었죠. 그때 현관 앞 바닥에 떨어져 있는 분홍색 물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최기철은 바닥에 떨어진 머리끈을 집어들었죠. 싸구려 고무줄에 플라스틱 장식이 달린 물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머리끈에서 익숙한 냄새가 났어요. 어제 국밥집에서 맡았던 비릿한 순대 냄새였죠. 순간 최기철의 머릿속에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낮에 국밥집에서 봤던 그 꼬질꼬질한 계집애, 그리고 자신의 곁을 10년이나 지켰던 운전기사 강준호. 놈이었구나. 최기철의 얼굴이 악기처럼 일그러졌습니다. 그가 핸드폰을 꺼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죠. 목소리는 차갑다 못해 섬뜩했습니다. 야, 애들 전부 집합시켜. 포크레인도 부르라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시장통 그 국밥집, 오늘 밤 안으로 흔적도 없이 밀어버린다. 최기철의 눈에서 살기가 뿜어져 나왔죠. 쥐새끼들, 가마솥째로 묻어주마. 최기철의 검은 세단이 빗물 고인 아스팔트를 미친 듯이 질주했습니다. 속도계 바늘은 이미 시속 160km를 넘어가고 있었죠. 그는 한 손으로 운전대를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쉴 새 없이 어딘가로 전화를 걸어대고 있었습니다. 눈동자는 술기운과 살기로 붉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이성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흡사 악마의 형상이었죠. 수화기 너머로 신복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부회장님, 지금 포크레인을 시장통으로 진입시키면 보는 눈이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최기철은 그딴 건 안중에도 없다는 듯 고함을 질렀습니다. 누가 눈치 보랬어? 당장 밀어버리라고.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 입도 뻥긋 못하게 처리하라는 그의 명령은 섬뜩했죠. 그는 전화를 끊고 핸들을 거칠게 꺾었습니다. 타이어 타는 냄새가 진동하며 차체가 휘청거렸어요.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 자신의 치부를 쥐고 있는 강준호와 그 계집애를 없애버려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10년 전 별장을 태웠던 것처럼 이번엔 국밥집을 통째로 묻어버릴 작정이었으니까요. 잠시 후 고요하던 재래시장 입구에 굉음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육중한 포크레인 한 대가 좁은 시장 골목을 비집고 들어오고 있었죠. 그 뒤로 검은 승합차 서너 대가 줄지어 따르고 있었습니다. 시장 바닥이 지진이라도 난 듯 쿵쿵 울렸어요. 최기철이 차에서 내리자
미리 대기하고 있던 용역 깡패 수십 명이 그를 에워쌌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쇠파이프와 강목이 들려 있었죠. 살벌한 분위기에 길고양이들조차 숨을 죽였습니다. 최기철은 비틀거리며 국밥집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셔터가 굳게 내려진 가게 안은 쥐 죽은 듯 고요했죠. 그는 바닥에 침을 퇴뱉으며 포크레인 기사에게 손짓했습니다. 뭐해? 안 밀고. 그러나 포크레인 기사는 선뜻 레버를 당기지 못하고 주저했습니다. 아무리 돈을 받았어도 사람 사는 가게를 새벽에 밀어버리는 건 차원이 다른 문제였으니까요. 기사가 창문을 열고 난처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사장님, 안에 진짜 사람 없는 거 확실합니까? 그 말에 최기철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그는 짐승처럼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내며 포크레인 쪽으로 다가갔죠. 그리고 바닥에 있던 돌멩이를 집어 운전석 유리창을 향해 힘껏 던졌습니다. 이 새끼가 돈 처받았으면 하라는 대로 할 것이지 말이 많아. 쨍그랑 하는 소리와 함께 유리가 박살났습니다. 기사는 비명을 지르며 얼굴을 감쌌어요. 주변에 있던 깡패들조차 그 광기에 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최기철은 지금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야, 니들이 가서 셔터 뜯어. 최기철이 깡패들에게 턱짓으로 국밥집을 가리켰습니다. 하지만 행동대장조차 머뭇거렸죠. 형님, 그래도 저 안에 애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깡패라지만 어린애가 자고 있을지도 모르는 건물을 무너뜨리는 건 꺼림칙했던 겁니다. 그러자 최기철이 미친 사람처럼 웃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애새끼로 보이냐? 그는 품 안에서 10년 전 화재 날짜가 적힌 라이터를 꺼내 만지작거렸습니다. 그건 쥐새끼야. 내 인생을 갉아먹는 더러운 쥐새끼라고. 최기철의 인내심은 거기까지였습니다. 그는 직접 포크레인 운전석으로 기어 올라갔죠. 피 흘리는 기사를 발로 차서 밖으로 떨어뜨렸습니다. 비켜. 내가 한다. 술에 취한 손으로 조종 레버를 잡은 최기철의 입가에 기괴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웅웅거리는 엔진 소리가 시장통의 정적을 찢어발겼어요. 거대한 삼날이 허공을 가르며 국밥집 지붕 위로 높이 치솟았습니다. 마치 사형 집행인의 도끼처럼 서슬 퍼런 위용을 뽐냈죠. 잘 가라, 박 회장. 그리고 강준호. 최기철이 중얼거리며 레버를 힘껏 당겼습니다. 오직근 하는 끔찍한 파열음과 함께 국밥집 간판이 종이장처럼 구겨졌습니다. 무너진 콘크리트 잔해가 입구를 막아버렸죠. 안에 있는 사람들은 도망칠 구멍조차 사라진 셈이었습니다. 이제 몇 분 뒤면 이 낡은 건물은 거대한 무덤으로 변해버릴 운명이었습니다. 과연 가마솥 뒤에 숨은 아이와 회장은 이 미친 포크레인의 삼날을 피할 수 있을까요? 오직근 하는 끔찍한 파열음과 함께 국밥집 천장이 힘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진이라도 난 것처럼 바닥이 요동쳤고 희뿌연 시멘트 가루가 폭풍처럼 방 안을 덮쳤죠. 박 회장은 본능적으로 보미를 품에 안고 구석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하지만 피할 곳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어요. 날카로운 콘크리트 덩어리와 쇠파이프들이 비 오듯 쏟아지고 있었으니까요. 머리 위로 쏟아지는 잔해를 등으로 받아내며 박 회장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공포에 질린 보미가 박 회장의 옷자락을 꽉 움켜쥐었죠. 할아버지, 무서워요. 아이의 목소리가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박 회장의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러내렸지만 해줄 수 있는 건 아이의 눈을 가려주는 것뿐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주방 쪽에서 쉬익 하는 섬뜩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가스배관이 터진 것이었죠. 곧이어 펑 하는 폭발음과 함께
시뻘건 화마가 순식간에 가게를 집어삼키기 시작했습니다. 매캐한 연기가 코와 입을 막아 숨조차 쉬기 힘들었죠. 눈앞이 따가워 뜰 수가 없었고 피부가 타들어가는 듯한 열기가 엄습했습니다. 밖에서는 미쳐 날뛰는 최기철의 광기 어린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다 죽어. 전부 타버려. 흔적도 남기지 마. 박 회장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이대로라면 꼼짝없이 타 죽거나 무너진 건물 잔해에 깔려 죽을 운명이었죠. 탈출구는 이미 무너진 벽돌 더미에 가로막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연기 속에서 보미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주방 한복판에 놓인 거대한 무쇠 가마솥을 발견한 것이었죠. 성인 남자 둘은 거뜬히 들어갈 만큼 커다란 크기의 곰탕용 솥이었습니다. 보미는 박 회장의 손을 잡아 끌며 다급하게 소리쳤어요. 할아버지, 저기 숨어요. 가마솥은 불에 안 타요. 아이의 외침에 박 회장의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래, 저거다. 무쇠는 불에 녹지 않고 두꺼운 철벽이 되어줄 유일한 방공호였습니다. 두 사람은 젖먹던 힘을 다해 불길이 넘실대는 주방으로 기어갔습니다. 바닥에 유리 조각이 무릎을 찔렀지만 고통을 느낄 새도 없었죠. 박 회장은 보미를 번쩍 들어 먼저 가마솥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좁은 솥 안으로 몸을 구겨 넣었죠. 가마솥 안은 생각보다 깊고 좁았지만 두 사람이 웅크리기엔 충분했습니다. 보미가 재빨리 옆에 있던 물통에서 젖은 행주들을 꺼내 들었습니다. 할아버지, 이걸로 입 막으세요. 연기 들어오면 죽어요. 아이는 젖은 행주로 박 회장의 코와 입을 단단히 막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천을 뭉쳐서 솥뚜껑과 본체 사이의 미세한 틈새를 꼼꼼히 틀어막았죠. 어린아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침착함이었습니다. 10년간 시장 바닥에서 살아남은 아이의 생존 본능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죠. 쿵 하는 육중한 소리와 함께 무쇠 뚜껑이 닫혔습니다. 순식간에 칠흑 같은 어둠이 찾아왔죠. 밖에서는 건물이 무너지는 굉음과 불길이 타오르는 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가마솥 안은 기이할 정도로 고요했죠. 두께가 5cm나 되는 무쇠가 외부의 불길과 충격을 완벽하게 차단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박 회장은 어둠 속에서 보미의 작고 차가운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자신의 심장 소리가 가마솥 안을 쿵쿵 울리고 있었죠. 미안하다. 할아버지가 미안해. 뜨거운 눈물이 아이의 손등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지켜주겠다고 약속했는데 또다시 이런 지옥을 겪게 한 자신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솥 안의 온도가 급격히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찜통 속에 들어앉은 것처럼 숨이 턱턱 막혀왔죠. 온몸이 땀으로 범벅이 되었고 의식이 점점 흐릿해져 갔습니다. 게다가 머리 위에서 끼익 하는 소름 끼치는 금소금이 들려왔습니다. 최기철이 확인 사살을 위해 포크레인 3날로 바닥을 긁어대고 있었던 겁니다. 무쇠 뚜껑을 긁는 날카로운 소리에 고막이 찢어질 것만 같았죠. 박 회장은 보미를 자신의 품 안으로 더 깊숙이 감싸 안았습니다. 만약 뚜껑이 열리거나 깨진다면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제발 이 아이만은 살려주세요. 그는 생의 마지막 기도를 올리며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쾅 하는 엄청난 충돌음이 천지를 뒤흔들었죠. 포크레인의 엔진 소리가 뚝 끊기고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송로파와 강준호가 트럭을 몰고 화재 현장으로 돌진한 것이었습니다. 1톤 트럭은 브레이크도 밟지 않고 포크레인의 측면을 그대로 들이받아 버렸죠. 엄청난 충격에 최기철은 운전석에서 튕겨나와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송노파가 절뚝거리며 트럭에서 내렸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그을음과 피로 뒤범벅이 되어 있었죠. 야, 이 짐승만도 못한 새끼들아. 내 손녀 어디 있어? 송노파의 처절한 절규가 불타는 폐허 위로 울려 퍼졌습니다. 강준호가 미친 듯이 자네를 치우고 주방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손에 화상을 입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뜨거운 벽돌을 맨손으로 집어 던졌죠. 불길 속에서 시커멓게 그을린 가마솥이 기적처럼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준호야, 저기다. 솥뚜껑 열어. 송노파의 외침에 강준호는 달궈진 솥뚜껑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치익, 살 타는 냄새가 났지만 그는 비명조차 지르지 않았습니다. 있는 힘껏 뚜껑을 들어 올리자 하얀 수증기가 폭포수처럼 솟구쳐 올랐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서로를 꼭 껴안은 채 웅크리고 있는 두 사람이 보였습니다. 살았다. 내 새끼들이 살았어. 기적 같은 생안에 강준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하고 말았습니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는 새벽이었어요. 박 회장과 봄이 그리고 강준호와 송노파는 인근 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죠. 다행히 가마솥 덕분에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크고 작은 화상과 타박상을 입은 상태였죠. 의사가 박 회장의 팔에 붕대를 감아주며 혀를 내둘렀습니다. 어르신, 조금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했습니다. 연기를 너무 많이 마시셨어요. 하지만 박 회장은 자신의 상처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오직 옆 침대에 누워있는 보미에게 꽂혀 있었죠. 보미는 산소 마스크를 쓴 채 곤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검게 그을린 아이의 얼굴을 보자 박 회장의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때 강준호가 절뚝거리는 다리로 다가왔어요. 그는 조용히 보미의 침대 곁에 앉아 아이의 손을 잡았죠. 봄아, 아빠야. 아빠가 왔어. 강준호는 아이의 손등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잡아보는 딸의 손이었어요. 따뜻하고 작고 보드라운 손. 이 손을 잡기 위해 그토록 먼 길을 돌아왔다는 생각에 목이 메어왔습니다. 잠시 뒤 보미가 눈을 떴습니다. 산소 마스크 너머로 희미하게 웃으며 아빠를 바라보았죠. 아저씨, 아니 아빠예요? 아이는 본능적으로 알았던 걸까요? 자신을 바라보는 그 눈빛이 꿈속에서 그리던 아빠의 눈빛이라는 것을요. 강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그래, 봄아. 아빠야. 이제 다시는 봄이 혼자 두지 않을게. 송노파와 박 회장도 그 모습을 보며 눈시울을 붉혔죠. 지옥 같은 불길 속에서 살아 돌아온 가족이 비로소 완전한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푸스름한 여명이 비치기 시작했죠. 박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환자복을 벗고 비서가 가져온 정장으로 갈아입기 시작했어요. 회장님, 아직 안정을 취하셔야 합니다. 의사가 만류했지만 박 회장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아니요.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그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매무새 있게 다듬었어요. 그을음이 묻은 얼굴을 닦아내자 예전의 카리스마 넘치는 회장의 얼굴이 드러났죠. 강준호도 붕대를 감은 손으로 넥타이를 맸습니다. 그의 눈빛에서는 더 이상 운전기사의 비굴함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복수의 칼날을 품은 전사의 눈빛이었죠. 송노파가 두 남자에게 다가와 등을 두들겨 주었습니다. 가서 보여주고 와라. 밥심이 뭔지, 핏줄이 뭔지. 그녀의 든든한 응원에 두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녀오겠습니다. 우리 봄이 잘 부탁드립니다.
박 회장과 강준호는 나란히 응급실 문을 나섰습니다. 그들의 뒷모습 위로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죠. 그것은 최기철의 몰락을 알리는 서막이자 새로운 전설의 시작을 알리는 빛이었어요. 이제 심판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만수성찬 그룹 본사 대회의실은 팽팽한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고 최기철 부회장이 상석에 앉아 의사봉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죠. 그의 얼굴에는 숨길 수 없는 승리의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눈에 가시 갔던 박 회장과 강준호를 어젯밤 화재로 모두 처리했다고 믿었으니까요. 이제 의사봉만 두드리면 이 거대한 그룹은 온전히 최기철의 것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주주들은 숨을 죽인 채 최기철의 입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최기철은 짐짓 엄숙한 표정으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박 회장님의 갑작스러운 요구로 제가 비상경영 체제를 선포하겠습니다. 그런데 최기철이 말을 마치기도 전에 이사들의 핸드폰이 요란하게 울려대기 시작했습니다. 진동 소리가 회의실을 벌집 쑤신 듯 시끄럽게 만들었죠. 문자를 확인한 이사들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해갔습니다. 부회장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리조트 사업 투자금이 전액 회수되었습니다. 한 이사가 비명을 지르듯 소리쳤어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사채 시장에서 끌어다 쓴 자금의 상환 독촉장이 빗발치고 있다는 보고가 이어졌죠. 최기철은 당황하여 눈동자를 굴렸습니다. 무슨 소리야? 자금줄은 완벽하게 막아뒀는데. 바로 그때 굳게 닫혀있던 회의실 문이 쾅 하고 열렸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입구로 쏠렸죠. 그곳에는 죽은 줄 알았던 박만석 회장이 두 발로 당당하게 서 있었습니다. 말끔한 정장 차림에 치매 기운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서늘한 눈빛이었죠. 그리고 그 곁에는 낯선 남자와 작은 꼬마 아이가 함께 서 있었습니다. 최기철은 귀신이라도 본 듯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회장님? 어떻게 살아계십니까? 그의 목소리가 덜덜 떨리고 있었어요. 박 회장은 뚜벅뚜벅 걸어가 단상 위에 섰습니다. 그리고 싸늘한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죠. 왜? 내가 타 죽기라도 바랐나 보지? 좌중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최기철은 식은땀을 흘리며 소리쳤습니다. 저 노인네가 노망이 났습니다. 당장 끌어내. 경비원 뭐해? 하지만 경비원들은 미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속 노파가 심어둔 사람들로 교체된 뒤였으니까요. 최기철은 뒷걸음질 치며 쥐구멍을 찾으려 했습니다. 그때 박 회장의 곁에 있던 남자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최기철의 운전기사로 일했던 사내였죠. 최기철이 삿대질을 하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김 기사, 내가 감히 나를 배신해? 그러자 남자는 모자를 벗어 던지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는 김 기사가 아니다. 내 놈이 10년 전에 죽인 줄 알았던 강준호다. 강준호의 선언에 회의장은 충격의 도가니에 빠졌습니다. 죽은 사위가 살아 돌아왔다는 사실에 주주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죠. 강준호는 품에서 낡은 하드디스크를 꺼내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지금부터 10년 전 별장 화재 사건의 진실을 공개하겠습니다. 강준호가 신호를 보내자 대형 스크린의 영상 하나가 재생되었습니다. 치직거리는 노이즈와 함께 흑백 화면이 나타났죠. 화면 속에는 10년 전 젊은 최기철이 별장에 휘발유를 뿌리는 장면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심지어 라이터를 켜며 비릿하게 웃는 얼굴까지 클로즈업 되어 있었죠. 화면 하단에 찍힌 날짜와 시간은 최기철의 알리바이를 완벽하게 부수고 있었습니다. 회의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저런 천하의 죽일 놈. 여기저기서 욕설이 터져 나왔습니다.
최기철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고개를 저었습니다. 조작이야. 저건 다 딥페이크라고. 그는 끝까지 발악하며 억지를 부렸습니다. 하지만 강준호는 멈추지 않고 핸드폰을 스피커에 연결했죠. 그럼 이건 누구 목소리지? 스피커에서 최기철의 육성이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시장통 그 국밥집 싹 다 밀어버려. 쥐새끼들 가마솥째로 묻어주마. 어젯밤 그가 내뱉었던 살인 교사 명령이었습니다. 빼도 박도 못하는 결정적 증거였죠. 최기철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때 경찰들이 회의실로 들이닥쳤습니다. 최기철은 바닥을 기어서라도 도망치려 했지만 역부족이었죠. 그의 신복이었던 비서실장이 다가와 차가운 수갑을 채웠습니다. 부회장님, 아니 최기철 씨, 당신은 끝났습니다. 가장 믿었던 부하의 배신에 최기철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거나, 내가 누군지 알아. 다 죽여버릴 거야. 그가 끌려나가는 뒷모습을 보며 박 회장은 보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드디어 10년 묵은 원한을 갚고 정의를 실현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아기는 사라졌어도 그들이 남긴 상처는 너무나 깊고 쓰라렸죠. 과연 찢겨진 이 가족의 가슴에도 다시 따뜻한 봄날이 찾아올 수 있을까요? 계절이 한 바퀴 돌아 다시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작년의 차가운 빗줄기와 달리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죠. 교도소에 수감된 최기철에게는 무기징역이 확정되었습니다. 악연의 고리는 그렇게 영원히 끊어졌어요. 공원 묘지 언덕 위로 네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박 회장과 강준호, 송노파, 그리고 훌쩍 자란 봄이었죠. 그들은 지수의 묘비 앞에 국화꽃 한 다발을 내려놓았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꽃잎을 살며시 흔들었습니다. 마치 지수가 가족들을 반기며 손을 흔드는 것만 같았죠. 박 회장은 묘비를 쓰다듬으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앙상했던 그의 얼굴에는 이제 혈색이 돌고 있었죠. 거식증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건강한 노년의 모습만 남았습니다. 지수야, 아빠 왔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깊은 평온함이 배어 있었죠. 박 회장은 딸의 사진을 바라보며 나직하게 속삭였습니다. 내가 남긴 보물, 봄이. 내가 목숨 걸고 지키마. 그 약속은 이제 의심할 여지 없는 현실이 되어 있었습니다. 강준호는 아내의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10년간 품어왔던 낡은 결혼 반지를 꺼내 비석 위에 올려두었죠. 여보, 나 약속 지켰어. 그의 눈가가 붉게 물들었습니다. 비겁하게 도망친 남편이라는 오명을 쓰고 살았던 세월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당당한 남편이자 자랑스러운 아빠로 돌아왔죠. 강준호는 흐르는 눈물을 닦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치유와 해방의 눈물이었으니까요. 하늘에 있는 아내도 분명 기특하다며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을 겁니다. 보미가 총총거리며 앞으로 나섰습니다. 아이는 엄마의 사진에 대고 배시시 웃어 보였죠. 엄마, 저 이제 학교도 잘 다니고 밥도 엄청 잘 먹어요. 보미의 얼굴은 죽은 지수와 붕어빵처럼 닮아 있었습니다. 특히 웃을 때 반달처럼 휘어지는 눈매가 꼭 같았죠. 송노파가 흐뭇한 표정으로 아이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렇고 말고. 내 손맛을 이어받을 녀석인데 튼튼해야지. 송노파의 투박한 손길에는 투정 아닌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네 사람은 한참 동안 그곳에 머물며 못다한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며칠 뒤 시장통 국밥집 앞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화재로 무너졌던 가게가 봄이네 가마솥이라는 새 간판을 달고 다시 문을 열었거든요. 가게 안에서는 구수한 냄새가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주방에서는 속 노파의 쩌렁쩌렁한 호통 소리가 들려왔죠. 육수 불 조절 잘하라고 했지. 정성이 빠지면 그게 맹물이지 국이냐. 그런데 앞치마를 두르고 뚝배기를 나르는 종업원의 모습이 낯익었습니다. 바로 박만석 회장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재계 서열 1위 회장님이 이곳에서는 서빙 알바생으로 변신한 것이었죠. 박 회장은 손님들에게 깍두기를 더 갖다 주며 연신 허리를 굽혔습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부족하면 말씀하시고요. 그의 얼굴에는 펜트하우스에서는 볼 수 없었던 진정한 웃음이 걸려 있었죠. 주방 한쪽에서는 보미가 고사리 손으로 순대를 썰고 있었습니다. 탁, 탁, 타다닥. 1년 전 박 회장의 심장을 멈추게 했던 그 엇박자 칼질 소리였죠. 하지만 이제 그 소리는 슬픔이 아닌 희망을 연주하는 리듬이었습니다. 보미는 이마에 맺힌 땀을 닦으며 야무지게 다짐했습니다. 할머니처럼 마음까지 따뜻하게 데워주는 진짜 요리사가 될 거예요. 가마솥 뚜껑이 열리자 하얀 김이 뭉게구름처럼 피어올랐습니다. 그 따뜻한 김은 시장 골목을 채우고 사람들의 얼어붙은 마음까지 녹여주었죠. 인생은 어쩌면 이 가마솥과 닮았는지도 모릅니다. 뜨겁게 달궈지기까진 오래 걸리지만 한번 품은 온기는 쉽게 식지 않으니까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뭉친 그들의 식탁엔 이제 매일 따뜻한 밥상이 차려질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저녁 식탁에도 따뜻한 온기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가슴 따뜻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달봄 사연이었습니다.